역사상 가장 무서운 사업가를 꼽으라면 누구를 떠올리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이름을 말할 겁니다. 바로 존 D. 록펠러죠. 이 남자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시스템 자체를 장악했고 산업 전체를 무릎 꿇렸으며 심지어 미국 대통령들조차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다는 점이죠. 그럼 이제부터 한 남자가 어떻게 절대 빈곤에서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가 되었는지, 그 파란만장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839년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가족은 너무 가난해서 끼니를 걱정해야 했죠. 아버지는 집에 거의 없었고 어머니는 혼자서 농사를 지으며 아이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존 D. 록펠러였어요. 그의 아버지 윌리엄, 사람들은 그를 악마 빌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특이한 사람이었거든요. 농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온갖 이상한 일들을 했죠. 어느 날은 곰 조련사가 되고 어느 날은 최면술사 행세를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리곤 했어요. 빌이 사라지면 몇 주, 때로는 몇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화려한 마차를 타고 나타나서는 아이들에게 온갖 선물을 쏟아붓곤 했죠. 어린 존은 이게 너무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낡은 옷을 걸치고 추운 밤을 떨며 보내다가 갑자기 장난감이 쏟아지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버지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마을을 떠나면 이름을 바꾸고 가짜 의사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을 속여 돈을 벌었던 거죠. 쓸모없는 약을 팔아 병든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거의 집에 없었기 때문에 어린 존은 일찍부터 어른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밭에 나가 어머니를 도왔고, 밤에는 돈을 벌 궁리를 했죠. 10살도 안 된 나이에 이미 사업가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 번은 숲속에서 야생 칠면조 둥지를 발견했어요. 존은 알을 몰래 가져와서 집에서 키웠죠. 칠면조가 자라자 일부는 팔아서 수익을 냈고 나머지는 계속 키워서 알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주 몇 달러씩 가족에게 보탤 수 있었어요. 10살짜리 아이가 말이죠. 문제는 그때 터졌습니다. 존이 10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심각한 범죄 혐의로 고발당했어요. 젊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었죠. 결국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워졌습니다. 록펠러 가족은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짐을 싸서 다른 곳으로 떠나야 했어요. 이 사건 이후에 아버지가 반성하고 가족에게 집중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죠. 빌은 다른 주에서 가짜 신분으로 또 다른 여자와 결혼까지 했습니다. 2명의 아내를 둔 셈이었지만 어느 쪽도 진실을 몰랐어요. 당연히 집에는 더욱 나타나지 않게 되었죠. 이제 존은 사실상 가장이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동시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어요. 작은 돈이라도 벌 방법을 찾았고 가계부를 꼼꼼히 관리했습니다. 심지어 이웃들에게 소액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16살이 되자 형제 자매가 5명으로 늘어났고 곧 6번째가 태어날 예정이었어요. 존은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버지는 또 다른 가정 때문에 더욱 자주 사라졌고 어머니는 존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식비, 집세, 형제들의 교육비까지 모두 존의 책임이었습니다.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존은 졸업을 2달 앞두고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일자리를 찾아 나섰죠. 클리블랜드의 큰 회사들 리스트를 작성하고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면접을 봤어요. 철도회사, 은행, 무역 상사까지 가리지 않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죠. 16살짜리를 고용할 곳은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번, 2번, 3번 거절은 계속되었지만 존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6주간의 고된 구직 끝에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장부 정리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존의 깔끔한 필체를 본 고용주는 그에게 즉시 일을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급여에 대한 언급도 없이 말이죠. 존은 기뻤어요.
그날이 9월 26일 일일이었는데 그는 이후 평생 이 날을 자신의 생일보다 더 중요하게 기념했습니다. 일의 날이라고 부르면서요. 이 첫 직장에서 존은 많은 걸 배웠습니다. 거래처와 소통하는 법, 청구서를 처리하는 법, 무엇보다 실제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직접 눈으로 봤죠.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상사가 4천짜리 수표를 들고 와서 금고에 넣었어요. 존은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사가 없을 때 몰래 열어봤습니다. 그 수표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죠. 이 종이 한 장이 의미하는 돈의 크기에 완전히 매료되었던 겁니다. 그때부터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거울을 보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다. 매일 계속해서요. 1855년 마지막 날 드디어 첫 급여를 받았습니다. $50였어요. 하루에 50센트가 조금 넘는 수준이었죠. 많지는 않았지만 상사들은 존의 능력을 인정해서 다음 해 급여를 연 $300로 올려줬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약 11,000달러 정도죠. 이 돈으로 존은 처음으로 아버지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가족을 안정적으로 먹여 살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첫 급여부터 존은 항상 수입의 약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이건 평생 이어진 습관이었죠. 2년이 지났을 때 경기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회사의 수익이 급격히 떨어졌고 창립자 중 한 명이 회사를 떠났어요. 그의 업무는 모두 존에게 넘어왔고 존은 회사의 수석 회계사가 되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었죠. 경제 상황이 너무 나빠서 회사가 곧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걸 존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존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죠. 2년간의 경험은 그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심어줬거든요. 이제 독립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장에서 존은 모리스 클라크라는 28세의 화학자와 친구가 되었어요. 존은 겨우 18세였지만 이미 클리블랜드에서 유능한 회계사로 알려져 있었죠. 어느 날 모리스가 제안을 했습니다. 농산물 유통 사업을 시작할 건데 함께 하지 않겠냐고요. 둘은 저축한 돈을 모아 클라크 앤드 록펠러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곡물, 생선, 콩, 고기 등을 사서 되파는 사업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고객을 찾아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느라 녹초가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존은 의외로 영업에 재능이 있었어요. 조용하고 수줍은 편이었지만 나이에 비해 워낙 성숙해서 사람들이 그를 신뢰했던 겁니다. 다들 그를 록펠러 씨라고 불렀죠. 업계의 나이든 사업가들도 이 청년을 존중했고 고객 명단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자금이었어요. 사업을 확장하려면 더 많은 자본이 필요했는데 은행에서 쉽게 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존과 모리스는 영리한 전략을 썼습니다. $5,000를 빌리고 싶으면 마치 하나만 달러를 투자할 여유가 있는 것처럼 소문을 냈어요. 이렇게 하니 은행들이 훨씬 쉽게 돈을 빌려줬죠. 1861년 남북 전쟁이 터졌습니다. 독실한 침례교 신자였던 존은 노예제를 증오했고 북군이 이기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하지만 직접 전쟁터에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6 식구를 먹여 살려야 했거든요. 그래서 존은 대리인을 고용해서 $300를 주고 대신 군대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러 명의 북군 병사들에게 무기와 장비를 지원했죠. 전쟁은 북부 경제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클리블랜드는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고 식량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존의 사업도 덩달아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거의 하룻밤 사이에 4배로 커진 겁니다. 1862년 그들은 17,000달러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500,000가 넘는 금액이죠. 23세 청년에게는 엄청난 성공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더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석유였죠. 당시 사람들은 밤에 불을 밝히기 위해 램프를 사용했는데 여기에 쓰이는 기름은 대부분 고래에서 나왔어요. 문제는 고래를 잡는 게 너무 어려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일부 고래종은 거의 멸종 위기에 처해 있었죠. 그런데 1859년 펜실베이니아에서 획기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땅에 깊은 구멍을 뚫으면 엄청난 양의 원유가 솟아나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채굴 비용도 저렴하고 방법도 간단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 검은 황금 덕분에 순식간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존은 사무엘 앤드류스라는 젊은이를 만났어요. 앤드류스는 클리블랜드에 정유 공장을 세우고 싶어 했고 투자자를 찾고 있었죠. 그에게는
그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원유에 황산을 섞으면 깨끗한 등유로 정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등유는 원유보다 훨씬 오래 타고 빛도 더 밝았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죠. 존과 모리스는 농산물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다각화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앤드류스에게 $4,000를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부업 정도로 생각했어요. 농산물 사업에 계속 집중하면서 정유 공장은 앤드류스가 알아서 운영하게 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등유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간 거예요. 원유보다 훨씬 우수한 제품이었으니까요. 1년이 지나자 존은 숫자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정유 사업이 농산물 사업보다 수익이 더 높아진 거예요. 존과 모리스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존 사업을 접고 석유 산업에 모든 것을 걸기로 한 거죠. 하지만 곧 큰 문제에 부딪혔어요. 석유 공급이 너무 불안정했던 겁니다. 당시 석유는 펜실베이니아의 작은 지역에서만 나왔는데 사람들은 곧 고갈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 큰 유전을 발견하면 마을이 순식간에 생겨났다가 석유가 다 마르면 또 순식간에 사라지곤 했죠. 그래서 석유 가격은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석유가 넘쳐나면 배럴당 10센트까지 떨어졌다가 부족해지면 $14까지 치솟았어요. 이런 불안정성 때문에 존은 석유 채굴에는 손대지 않고 정제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스트레스는 엄청났죠. 석유가 많을 땐 가격이 떨어져서 수익이 없었고 석유가 부족할 땐 언제 완전히 고갈될지 몰라 불안했거든요. 모리스는 이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했어요. 1865년 그는 자신의 지분을 존에게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존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침착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존은 $72,500를 주고 모리스의 지분을 샀어요. 오늘날 가치로 약 135만조. 모리스는 안전하게 현기고 나가는 길을 택했고 존은 위험해 보이는 석유 산업에 전 재산을 걸었던 겁니다. 그런데 운이 따랐어요. 거래가 성사되는 바로 그때 펜실베이니아에서 엄청난 유전이 발견되었던 거죠. 석유 고갈에 대한 걱정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제 존은 확신했어요. 매일 아침 되뇌던 주문,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다가 현실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치열했어요. 진짜 부자가 되려면 경쟁자들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사업 파트너를 사들이기 1년 전 존은 결혼했어요. 신앙심이 깊은 여성과 가정을 꾸렸고 클리블랜드에 소박한 집을 마련했죠. 가정이 안정되고 북군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경제가 살아나자 본격적으로 제국을 건설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존은 회사 이름을 스탠다드 오일로 바꾸고 두 번째 정유 공장을 짓기 시작했어요. 유럽으로 등유 수출도 시작했죠. 하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헨리 플래글러라는 파트너를 영입했어요. 헨리는 존과 놀랍도록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작은 성공에 만족하지 않았고 제국을 건설하고 싶어 했죠. 종교적이고 규율적이며 결단력 있는 점도 똑같았어요. 단 하나 차이가 있었다면 헨리가 사업에서 더 공격적이고 무자비했다는 점입니다. 헨리는 사업을 전쟁으로 봤어요. 승리하려면 적을 완전히 괴멸시켜야 한다고 믿었죠. 존도 곧 이 철학을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석유 정제 산업은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정제 과정이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게 알려지면서 수많은 경쟁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던 겁니다. 존의 등유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았죠. 그래서 존과 헨리는 전략을 짰습니다. 경쟁자들을 이기는 동시에 자신들은 이득을 보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철도 회사들과 비밀 거래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석유는 기차로 운송되었는데 시장을 지배하는 철도 회사가 세 곳 있었어요. 뉴욕 센트럴, 이리, 그리고 가장 강력했던 펜실베이니아 철도였죠. 각 철도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경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뉴욕 센트럴과 이리는 클리블랜드로 석유를 실어 나르는 게 이득이었고 펜실베이니아 철도는 직접 뉴욕이나 필라델피아로 보내는 게 더 수익성이 좋았어요. 그런데 펜실베이니아 철도가 갑자기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클리블랜드를 정제 중심지로서 말살하겠다고 선언하고 완전히 철수한 거예요. 가장 큰 철도가 떠나자 많은 정유 공장들도 클리블랜드를 버렸습니다. 이건 뉴욕 센트럴과 이리 철도에게는 재앙이었죠. 클리블랜드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고객들이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존은 달랐어요. 모두가 도망갈 때 그는 기회를 봤습니다. 이리와 뉴욕 센트럴이 절박하다는 걸 알았던 거죠. 존은 이 절박함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이리 철도와 협상에서 놀라운 조건을 얻어냈습니다. 꾸준히 물량을 보장하는 대신 공식 운송비의 75%를 할인받기로 한 거예요. 뉴욕 센트럴과도 비슷한 거래를 했죠. 매일 60량의 석유를 보내주는 조건으로 배럴당 1.65달러만 내기로 했습니다. 공식 요금이 2.4달러였으니 엄청난 할인이었어요. 이제 존은 두 철도 모두와 특혜 계약을 맺은 셈이었죠. 철도 회사들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안정적인 물량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온갖 화물을 싣느라 복잡했던 운영을 단순화할 수 있었고 그게 오히려 수익을 높였거든요. 모두에게 좋은 거래였어요. 물론 펜실베이니아 철도와 스탠다드의 경쟁사들만 빼고요. 이 거래 덕분에 클리블랜드는 미국 최대의 정제 중심지가 되었고 펜실베이니아 철도는 큰 손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할인이 비밀이었다는 점이에요. 다른 정유 회사들은 같은 기차를 이용하면서도 정가를 내야 했던 겁니다. 존은 자기 비용이 모든 경쟁자보다 낮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격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존이 가격을 낮추면 경쟁사들도 따라서 낮춰야 했죠. 그런데 경쟁사들은 운송비가 더 비쌌기 때문에 같은 가격에 팔아도 수익이 훨씬 적었어요. 존은 경쟁사들이 버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격을 깎았어요. 결국 견디지 못한 회사들이 하나둘 파산하기 시작했죠. 경쟁자가 사라지면 존은 가격을 다시 올렸습니다. 처음보다 더 높게요. 잔인했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효과적인 전략이었어요. 존도 철도 할인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큰 회사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니까요.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걸 막는 법이 없었어요. 반독점법이 만들어지려면 아직 10년 이상 남아 있었거든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이 전쟁 같은 전략으로 스탠다드 오일은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석유가 너무 많아서 가격이 배럴당 2.4달러까지 떨어진 거죠. 펜실베이니아에서 계속 새로운 유전이 발견되면서 가격은 더 떨어질 것 같았어요. 살아남은 경쟁사들도 겨우 버티는 수준이었습니다. 존은 전체 정유업자의 약 88%가 실제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추산했죠. 그런데 새로운 걱정이 생겼어요. 자기 혼자 잘 되는 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산업 전체가 무너지면 자기도 같이 망할 테니까요. 존은 확신했어요. 시스템 전체의 문제라면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한다고요. 그래서 그의 해결책은 더 크고 더 강력한 독점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독점 말이죠. 1872년까지 존과 헨리는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지만 석유 가격은 23% 떨어졌어요. 뭔가 하지 않으면 산업 전체가 붕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은 옛 라이벌인 펜실베이니아 철도의 사장 톰 스콘에게 접근했어요. 이전에 존이 다른 철도들과 거래하면서 스콧과는 경쟁 관계였는데 이제 스콧이 먼저 손을 내밀 겁니다. 스콧의 제안은 더 야심차고 더 무자비했습니다. 가장 큰 철도들과 선별된 대형 정유업자들이 비밀 동맹을 맺자는 거였어요. 물론 록펠러도 포함되었죠. 스탠다드 오일과 세 개의 주요 철도가 사우스 임프루브먼트 컴퍼니, 줄여서 SIC라는 이름으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조건은 이랬어요. 운송비를 48% 할인해 주는 대신 존은 모든 석유를 오직 이 철도들로만 보내기로 했죠. 하지만 존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자기에게만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경쟁사들에게 치명타 입히는 조건을 추가했던 겁니다. 이 동맹 밖의 사람들이 석유를 실으면 그 운송비의 절반을 스탠다드에 돌려주기로 한 거예요. 이걸 환수금이라고 불렀는데 경쟁사들은 비싼 운송비를 내는 동시에 그 돈이 록펠러에게 직접 가는 셈이었죠. 게다가 철도 회사들은 경쟁사들의 운송 내역을 상세히 존에게 보고하기로 했어요. 존은 경쟁자들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정보로 가격을 더 낮춰서 경쟁사를 압박할 수 있었죠. 동맹 밖의 사람들은 살아남을 방법이 없었어요. 더 무서운 건 그들이 이 비밀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록펠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걸 노골적인 권력 독점이라고 비난했어요. 하지만
존은 진심으로 이것이 산업을 구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경쟁자가 너무 많아서 가격이 바닥까지 떨어졌고 이대로 가면 석유가 거의 공짜가 될 판이었거든요. 작은 정유업자들을 정리하는 게 산업 전체를 위해 낫다고 생각했던 거죠. 어쨌든 결과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곧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신문에서 세계의 주요 철도 요금이 하룻밤 사이에 2배가 되었다는 기사가 나오자 사람들은 즉시 의심했어요. 펜실베이니아 철도의 톰 스콧과 스탠다드 오일의 록펠러를 비난했죠. 소문이 계속 퍼지자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스탠다드 오일과 펜실베이니아 철도를 상대로 시위를 벌였고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시위대는 스탠다드의 석유 운송을 가로막아 기름을 쏟아버렸고 철로를 뜯어내기도 했죠. 결정타는 석유 채굴자들의 보이콧이었습니다. 원유 공급이 끊기자 정유 공장은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SIC는 설립된 지 단 2달 만에 해체되었습니다. 존에게는 굴욕적인 사건이었고 엄청난 악평이 쏟아졌죠. 하지만 존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비밀 거래로 안 되면 공개적으로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무력으로 산업을 장악하기로 결심했죠. 존은 가능한 한 많은 정유 공장을 스탠다드 오일로 흡수하고 싶었어요. 놀랍게도 SIC 사태가 실제로는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비록 동맹은 실패했지만 여전히 비밀 거래가 있을 거라는 소문은 계속 돌았거든요. 정유업자들은 스탠다드가 여전히 철도와 비밀 계약을 맺고 있다면 자신들이 망할 거라고 두려워했어요. 존은 이 두려움을 이용했습니다. 클리블랜드 대학사로 알려진 6주간 존은 클리블랜드의 정유회사 26 중 22곳을 헐값에 사들였어요. SIC가 실제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만든 공포가 정유업자들을 공황 상태로 몰아넣은 겁니다. 게다가 많은 정유업자들이 이미 적자를 보고 있었어요. 존은 그들에게 스탠다드의 재무제표를 보여줬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모두 이길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죠. 대부분의 정유업자들에게 선택은 명백했어요. 지는 싸움을 계속하느니 현금을 받고 나가는 게 나았던 겁니다. 누군가 회사를 팔면 존은 2가지 선택지를 줬어요. 다시는 석유 산업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는 계약서에 사인하거나 스탠다드 오일에 합류하거나 대부분은 합류를 선택했고 그래서 존은 업계 최고의 인재들을 모두 손에 넣었습니다. 자기 회사를 운영하던 기업가들이 이제 스탠다드 오일의 직원이 된 거예요. 새로 인수한 정유 공장들은 최신 기술로 업그레이드했고 이게 비용을 크게 줄였죠. 1873년 중반 존은 매년 100만 배럴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유 공장 네트워크를 장악했습니다. 클리블랜드 정유 산업을 완전히 독점한 거예요. 그런데 1873년 9월 18일 역사가들이 검은 목요일이라 부르는 날이 왔습니다.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하면서 6년간 지속될 경기 침체가 시작된 거죠. 처음으로 석유 가격이 공급 때문이 아니라 수요 부족으로 떨어졌어요. 스탠다드는 클리블랜드의 6개 주요 공장 중 2개만 가동했습니다. 검은 목요일로부터 1년 후 석유 한 배럴이 48센트에 거래되었어요. 같은 양의 물보다 싸졌던 겁니다. 채굴자, 철도, 정유업자 모두 파산을 각오해야 했죠. 그런데 스탠다드만은 달랐어요. 철저한 재무관리, 은행들과의 좋은 신용, 현대화된 공장 덕분에 여전히 이익을 낼 수 있었거든요. 존은 항상 그랬듯이 위기를 기회로 봤습니다. 이미 클리블랜드를 장악했으니 이제 다른 도시들로 눈을 돌릴 때였어요. 피츠버그, 필라델피아, 뉴욕의 정유업자들도 모두 고통받고 있었으니까요. 존은 전국적인 인수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팔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간접적인 압박을 가했어요. 예를 들어 시중의 정제 설비와 석유 저장통을 모두 사버렸습니다. 경쟁사들은 석유를 만들 수도 담을 수도 없게 된 거죠. 어떻게든 석유를 만들어도 소용없었어요. 존이 몇 달치 철도 운송권을 미리 다 예약해버렸거든요. 또 다른 전술은 철도 회사들을 압박해서 경쟁사들의 운송비를 파산할 정도로 올리게 만드는 것이었죠. 존은 경쟁사들의 운송 내역을 상세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기 직전까지 기다렸다가 헐값에 인수 제안을 했어요. 결국 스탠다드가 원하는 회사들은 모두 흡수되거나 압박에 못 이겨 무너졌습니다.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할 무렵 스탠다드는 피츠버그 정제 능력의 절반 이상, 필라델피아의 주요 공장들, 그리고 뉴욕의 지배적 지위를 확보했어요. 산업 장악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 존은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원유를 공장으로 끌어오고
정제된 석유를 대도시로 보내는 파이프라인이었죠. 이제 철도에 덜 의존하게 되었고 비용은 더욱 줄어들었어요. 파이프라인이 미국 동부를 뻗어나가는 모습이 마치 촉수 같았기 때문에 스탠다드 오일은 문어라는 별명을 얻었죠. 아직 30대였지만 존 D. 록펠러는 이미 석유 정제의 절대 강자였고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스탠다드의 약탈적 경영에 당했다는 점이에요. 당시 미국 최대 신문은 스탠다드를 국가에 달라붙은 가장 잔인하고 뻔뻔하고 탐욕스러운 독점 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존의 적 리스트는 위험할 만큼 길어지고 있었죠. 철도 회사들에게 석유 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어요. 채굴자들은 유정에서 공장으로, 정유업자들은 공장에서 대도시로 석유를 운송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스탠다드가 미국 동부 전역에 파이프라인을 깔자 철도 회사들은 최고 고객을 잃게 생겼어요. 펜실베이니아 철도의 톰 스콧은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자기도 파이프라인을 깔고 심지어 정유 공장까지 짓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스콧은 존과 직접 경쟁하게 되었고 존은 이것을 전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회사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한 거죠. 먼저 펜실베이니아 철도와의 모든 거래를 끊고 다른 철도로 물량을 돌렸어요. 그리고 스탠다드 등유 가격을 대폭 낮췄습니다. 경쟁사들도 따라서 낮출 수밖에 없었고 이익이 줄면서 철도 이용도 감소했죠. 마지막으로 뉴욕 센트럴과 이리 철도를 설득해서 모든 사람의 운송비를 크게 낮추도록 했어요. 펜실베이니아 철도가 더 많은 고객을 잃게 만든 겁니다. 이 전략들은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펜실베이니아 철도는 정유업자들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석유를 실어달라고 해야 했습니다. 스콧은 수백 명을 해고하고 남은 직원들의 급여를 22% 깎았어요. 그런데 존의 공격은 펜실베이니아 철도뿐만 아니라 다른 철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오 철도도 비슷한 조치를 취해야 했고 이것이 미국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노동 파업 중 하나를 촉발시켰죠. 소동 중에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고 피츠버그에서만 펜실베이니아 철도가 화물차 500여 량, 기관차 120, 건물 27채를 시위대에 의해 잃었습니다. 심지어 존도 상황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무적으로 여겨졌던 펜실베이니아 철도가 스탠다드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콧은 항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존의 파트너 헨리는 이 기회에 그를 완전히 짓밟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존은 다른 생각이었어요. 대신 철도들과 대규모 협상을 진행했죠. 존은 스탠다드 물량의 47%를 펜실베이니아 철도에 보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뉴욕 센트럴, 이리, 비오가 나눠 가졌어요. 안정적인 물량 보장 대신 존은 막대한 비밀 할인과 경쟁사 정보 제공, 그리고 모든 배럴당 20센트의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전 동맹 제안과 비슷했지만 이번엔 존이 완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었어요. 철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이 거래로 존은 사실상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철도를 소유한 거나 마찬가지였고 석유 산업을 완전히 통제했으며 모든 경쟁자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클리블랜드, 피츠버그, 필라델피아를 완전히 장악했고 뉴욕에도 몇 개 안 되는 경쟁사만 남아 있었어요. 스탠다드 오일은 이제 전체 석유 정제 산업의 87%를 지배했습니다. 한편 톰 스콧의 운명은 비참했어요. 기술적으로는 존과 거래를 맺었지만 펜실베이니아 철도는 다시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스콧 개인도 굴욕적인 패배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1년 후 그는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곧 사망했어요. 흥미로운 사실은 톰 스콧의 앤드류 카네기의 멘토였다는 점입니다. 카네기는 철강 산업에서 존이 석유 산업에서 한 것과 같은 위치에 있었죠. 카네기는 사랑하는 스승의 죽음을 록펠러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카네기와 록펠러의 라이벌 관계가 시작되었어요. 석유의 제왕 대 철강의 제왕, 두 거물의 대결이었죠. 이 라이벌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격화되었지만 당장은 둘 다 서로보다 더 부유해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존은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어요. 펜실베이니아 철도와의 전쟁, 카네기와의 라이벌 관계, 막대한 부와 권력이 그를 클리블랜드의 신비한 석유 사업가에서 미국 신문에서 가장 놀라는 인물로 만들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모든 부와 권력에도 불구하고 존은 사치를 부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뉴욕으로 이사했을 때도
부유한 은행가나 유명인들과 어울리지 않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비싼 옷이나 사치품도 거의 사지 않았죠. 뉴욕 사무실에서 조용히 제국을 관리하면서 존은 석유 정제의 산업 87% 지배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면서 성과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완전한 지배를 달성했지만 산업 상황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거든요. 몇 년 전 토마스 에디슨이 100시간 동안 강력한 빛을 내는 전구를 특허받았어요. 그는 석유 대신 전기로 나라를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그리고 1885년 오하이오 북부에서 엄청난 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으로 많은 스탠다드 임원들이 공황에 빠졌어요. 석유 가격이 배럴당 10센트까지 떨어지던 시절로 돌아갈까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하지만 존은 침착했어요. 혼란을 기회로 바꾸는데 이미 달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그가 기다리던 위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스탠다드 오일은 정제에만 집중했어요. 존은 같은 일을 하는 다른 회사들을 인수하는 수평적 통합을 추구했죠. 하지만 오하이오의 석유 발견이 산업을 바꿀 거라는 걸 알았고 새로운 유전에서 이익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직적 통합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 관여하기로 한 겁니다. 중개인을 없애고 석유 산업 전체를 스스로 통제하려고 했죠. 유정부터 정송, 저장, 유통까지 모든 것을요. 존은 사업의 모든 단계의 투자를 배로 늘렸습니다. 스탠다드를 자체 공급자이자 운송업자이자 생산자이자 판매자로 만든 거예요. 기존 사업으로 꾸준히 수익을 내면서 오하이오의 새 유전에서 이익을 내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지역의 땅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수백 개의 시추기를 세우고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오하이오 석유는 정제한 후에도 냄새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스컹크 오일이라고 불렀거든요.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았고 배럴당 15센트에 거래되었죠. 대부분은 포기했지만 존은 달랐습니다. 화학자 팀을 고용해서 연구하게 했고 1년 만에 냄새의 원인인 황을 제거하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스탠다드는 이 새로운 저렴한 석유를 판매하는 유일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오클라호마, 텍사스, 캔자스, 캘리포니아에서 막대한 석유가 발견되었을 때 이게 엄청난 이점이 되었죠. 미국이 석유의 바다 위에 있다는 게 분명해졌고 이를 최대한 활용할 준비가 된 회사는 스탠다드뿐이었어요. 게다가 이 무렵 자동차가 말과 마차를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에게 행운이었던 건 원유를 정제하면 가솔린이라는 부산물이 나온다는 점이었어요. 부유한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사기 시작하면서 스탠다드는 버리던 물질을 수익원으로 바꿀 수 있었죠. 1893년 미국이 경제 불황에 빠지고 600개 은행이 파산했을 때도 존은 또다시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말이죠. 재산이 계속 늘어나자 존은 스탠다드의 일상 운영에서 물러나 다른 투자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어요. 사업에 능한 사람이니 투자도 잘할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당시 존의 개인 투자를 보면 대부분 적자였습니다. 세대를 이어갈 부를 지키려면 투자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프레더릭 게이츠라는 침례교 목사를 고용했어요. 전직 목사가 재산을 관리하게 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존이 최고의 사업가가 누구냐는 질문에 프레더릭을 꼽았다는 걸 보면 정말 훌륭했던 것 같아요. 프레더릭은 전략적 투자로 존의 재산을 크게 불렸습니다. 이 무렵 존의 아들 존 주니어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존은 주니어가 프레더릭에게 배우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프레더릭은 주니어에게 투자와 협상을 가르쳤고 둘은 함께 존의 형편없던 포트폴리오를 부를 증식시키는 기계로 바꿔놨습니다. 존은 그들에게 다른 산업에 대규모로 투자하라고 지시했어요. 철도 회사 매입 같은 것들이었죠. 가장 중요한 투자는 미네소타의 메사비 산맥이었습니다. 이곳에는 120마일에 걸친 최고 품질의 철광석 광맥이 있었어요. 북미에서 가장 큰 규모였죠. 철은 강철을 만드는 핵심 재료입니다. 강철의 제왕 앤드류 카네기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크게 놀랐어요. 존이 철강 사업에 뛰어들려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존은 오래전부터 이걸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록펠러와 카네기의 라이벌 관계는 부의 크기를 겨루는 정도였는데 이제 카네기의 영역에서 직접 싸우게 된 거예요. 존은 더 이상 석유 산업 지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철강 산업도 노리기 시작한 거죠. 존은 프레더릭과 주니어에게 메사비에서 채굴을 시작하라고 했어요.
그들은 고품질 광석을 카네기의 경쟁사들에게 헐값으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채굴 규모를 키우면서 존이 거대한 제철소를 지을 거라는 소문이 퍼졌죠. 카네기는 철강 산업에서 수십 년의 경험이 있었지만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 더 풍부하고 더 좋은 철 공급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철이 항상 저렴할 거라고 착각해서 철광산에 투자하지 않았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재료의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카네기는 사업을 살리기 위해 존 프레더릭 주니어와 협상했습니다. 결론은 이랬어요. 카네기는 존의 광산에서 매년소 60만 톤의 광석을 사기로 했고, 그것과 자신의 광산에서 나온 60만 톤을 모두 존의 철도로만 운송하기로 했어요. 그 대가로 카네기는 존으로부터 비밀 할인을 받았습니다. 존이 석유 운송으로 철도와 맺었던 것과 똑같은 종류의 거래였죠. 단지 이번엔 존이 할인을 제공하는 쪽이었어요. 거래를 확정짓기 위해 카네기는 메사비 주변 땅을 사지 않기로, 존은 제철소를 짓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이었고, 동시에 경쟁사들에게는 타격이었죠. 이전 라이벌들의 협력은 뉴스의 데서트필드였고 월스트리트를 들썩이게 했어요. 투자자들은 이제 협력하는 두 거물의 사업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벌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더 큰 그림을 그렸어요. 바로 JP 모건이었습니다. 모건은 존의 투자와 카네기의 사업을 하나로 합치면 카네기 철강보다 수익성 있고 스탠다드 오일보다 큰 철강 독점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이것을 US 스틸이라고 불렀고, 성공한다면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었죠. 모건은 존에게 접근해서 메사비 광산을 얼마에 팔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존은 자기 아들 존 주니어와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모건은 20세 청년을 상대한다고 생각하며 쉽게 생각했죠. 하지만 주니어를 만나 가격을 물었을 때 주니어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모건 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팔러 온 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신이 사고 싶어 하신다고 했는데요. 주니어는 모건이 먼저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는 협상에서 모든 주도권을 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모건은 너무 놀라서 자기 사무실을 나가 전략을 다시 짜야 했습니다. 결국 그가 제시한 가격은 총 8,850만 달러였어요. 오늘날 가치로 31억 달러가 넘습니다. 메사비 광산과 기존 채굴 시설 전체에 대한 대가였죠. 나중에 모건은 카네기의 철강 사업 전체를 사서 US 스틸에 통합시켰고, 이것은 세계 최초의 10억 달러 기업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존은 이제 그 회사에 막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US 스틸 주식은 곧 2억 달러 이상의 가치로 올랐습니다. 게다가 자동차 붐과 가솔린 수요 덕분에 스탠다드 오일은 더욱 강력한 독점으로 성장하고 있었죠. 프레더릭 덕분에 투자도 이제 완벽하게 정리되었어요. 이 모든 것을 합치면 존의 부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계속 커졌습니다. 이제 여러 산업에 분산되어 있었고, 존은 마침내 비즈니스 세계에서 완전히 은퇴할 준비가 되었어요. 문제는 은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중은 여전히 그를 스탠다드 오일과 동일시했거든요. 이것이 곧 그를 괴롭히게 됩니다. 존은 경력상 큰 공개 스캔들에 휘말리게 되었으니까요. 은퇴했지만 존은 여전히 스탠다드 오일 주식의 약 28%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자동차 산업의 폭발적 성장으로 일할 때보다 은퇴 후에 더 부유해지고 있었죠. 하지만 스탠다드의 잔인한 경영 때문에 대중 이미지가 너무 나빠져서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것을 권력을 얻기 위한 완벽한 표적으로 봤습니다. 루즈벨트가 처음 시도한 건 아니었어요. 이전에 철도 할인을 처벌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대중의 관심을 끌기엔 부족했고 첫 임기가 끝나가고 있었죠. 루즈벨트는 존과 스탠다드에 대한 여론이 단순한 불만에서 격렬한 증오로 변하고 있다는 걸 감지했어요. 이건 주로 아이다 타벨이라는 기자 덕분이었습니다. 타벨의 아버지는 과거 존의 무자비한 전술로 파산한 정유업자 중 한 명이었어요.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는 재산을 잃은 후 자살까지 했죠. 타벌은 아버지를 파산시키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비참하게 만든 회사와 그 사람에 대한 심층 기사를 매달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좋은 말은 별로 없었죠. 타벨은 존의 비밀을 파헤쳤고
한때 신비로웠던 스탠다드 오일의 어두운 역사가 완전히 드러났어요. 존이 주인공이었죠. 철도와의 뒷거래, 협박 전술, 뇌물받은 정치인들까지 모든 게 폭로되었고 미국인들은 이 이야기에 열광했습니다. 타벨은 심지어 존의 아버지의 사기 경력, 성범죄 혐의, 그리고 결국 두 번째 결혼까지 발견했어요. 이건 존과 가족에게 엄청난 정서적 타격이었죠. 존은 타벨이 쓴 어떤 것에도 응답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의 대중 이미지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침묵이 대중을 더 화나게 만들었거든요. 몇 년 만에 존은 미국 엘리트 중 가장 사적인 인물에서 부패와 탐욕의 상징이 되었어요. 이제 대중은 존과 스탠다드가 대가를 치르는 걸 보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루즈벨트가 첫 임기를 마무리할 즈음 그는 스탠다드를 적으로 삼아 여론을 이용할 기회를 봤어요. 선거운동에서 루즈벨트는 독점 기업들을 무너뜨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선에 성공하자 약속을 지킬 때가 왔고 록펠러의 제국에 전쟁을 선포했죠. 스탠다드 오일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시작했고 부패한 정치인들이 무시하던 반독점법이 이제 최대한 활용되었어요. 루즈벨트는 정부가 미국의 모든 힘을 동원해 스탠다드를 기소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역사적인 전면 공격이었죠. 스탠다드는 석유 산업 독점, 약탈적 가격 책정, 철도 할인 협상, 기업 스파이, 경쟁사 비밀 소유 등으로 기소되었어요. 개별 주에서 21건의 소송을 받는 것 외에도 연방 정부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000개가 넘는 증거물, 444명의 증인, 1만 2000페이지가 넘는 증거 자료가 스탠다드가 독점 기업이라는 걸 입증했죠. 소송은 워낙 방대해서 루즈벨트 임기를 훨씬 넘어 계속되었지만 스탠다드를 무너뜨리려는 그의 야망은 결국 이뤄졌습니다. 스탠다드가 완전한 독점이라는 증거는 그들의 수익을 조사했을 때 나왔어요. 미국 석유 정제의 87%를 통제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어떤 곳에서는 퍼센트 마이너스 스탠다드는 독점 지위를 남용해서 등유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리고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독점이 확인된 것 외에도 증거는 스탠다드가 체계적으로 수백 명의 정치인에게 뇌물을 주고 의도적으로 여러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걸 보여줬어요. 1911년 5월 15일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연방정부는 스탠다드 오일을 해체하고 자회사들을 독립적인 회사들로 재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41년 만에 존의 제국은 치명타를 입었고 분할되었어요. 당연히 스탠다드 규모의 제국을 분할하는 건 존에게 손해라고 생각할 겁니다. 타벨이나 루즈벨트 같은 적들은 확실히 이것을 축하할 일이라고 봤죠. 그런데 그들이 예상 못한 게 있었어요. 스탠다드 해체가 존의 경력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사건이 될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겉보기엔 스탠다드가 망한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분할되기 딱 좋은 타이밍이었거든요. 산업 전체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서 새로운 유전이 발견되면서 독립정유업자들이 스탠다드가 흡수하는 것보다 빠르게 새 시장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중동과 러시아도 처음으로 진지한 국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었죠. 판결 1년 전에는 가솔린 판매가 등유를 넘어섰고 산업의 초점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존은 여전히 스탠다드의 약 26%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34개의 회사로 분할되었을 때 모든 회사의 주식을 받았어요. 공개 거래가 시작되자 투자자들이 그의 주식 가치를 거의 3배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존은 더 부유해졌어요. 1911년 말 스탠다드가 해체된 바로 그 해에 존은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가 되는 문턱에 있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이제 세계 최고 부자 경쟁에서 한참 뒤처졌죠. 이제 존이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이뤘으니 한 가지 질문만 남았습니다. 그 돈으로 뭘 할 것인가? 존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고 은퇴했으며 예전 회사도 해체되었으니 남은 인생을 자선에 바치기로 결정했어요. 70대였지만 존의 책임감은 그를 사업할 때만큼이나 자선 활동에도 열정적이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동안 존은 자신이 신의 전사라고 말했어요.
인류를 위해 지구에 보내줬고 돈을 받았다고요. 존은 정말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 했습니다. 공정하게 말하면 첫 급여부터 항상 수입의 최소 10%를 여러 단체에 기부했어요. 그의 큰 기부가 이미지 개선용이라고 공개적으로 지적받았을 때도 존은 계속해서 익명으로도 많은 돈을 기부했죠. 존은 자선 활동을 자신의 유산을 이어갈 잘 짜여진 시스템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1913년에 그는 이전에 개인 투자를 관리하던 두 사람, 프레더릭 게이츠와 아들 존 주니어와 함께 록펠러 재단을 설립했어요. 이때까지 존은 거의 1억 4,800만 달러를 기부했고 미래에 개인적으로 총 5억 4천만 달러를 기부하게 됩니다. 여기에 프레더릭과 주니어가 재단을 통해 5억 3,700만 달러를 더 기부했고 주니어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부에서 추가로 5억 4천만 달러를 개인적으로 기부했어요.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록펠러 재단은 수십억 달러를 기부했고 오늘날에도 계속 기부하고 있습니다. 총액을 계산하고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는 건 복잡하지만 수백억 달러는 될 거라고 안전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는 존을 역사상 가장 관대한 자선가 중 한 명으로 만들죠. 록펠러 재단은 처음에 두 가지 주요 분야에 집중했습니다. 의학과 교육이었어요.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의학 분야에서 존의 기부는 실험실과 의학 연구시설을 도와 구충, 말라리아, 뇌망염 같은 질병으로부터 수십만 명의 생명을 구한 과학혁신 시대를 촉발시켰어요. 교육 분야에서는 존의 돈이 미국 남부를 극심한 빈곤에서 구했고 세계 곳곳에 수백 개의 학교를 세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두 연구기관도 포함해서요. 오늘날 록펠러 재단은 훨씬 더 많은 분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사업에 뛰어들어야 했던 16세 소년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이것은 물론 흥미로운 도덕적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록펠러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분명 존의 유산에는 두 면이 있어요. 그의 전기 작가가 쓴 것처럼 그를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건 마이너스 그의 선한 면이 악한 면만큼이나 극단적이었다는 점이죠. 두 명의 완전히 다른 존 D. 록펠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자선적이고 책임감 있는 면이 있어요. 동시에 부패하고 무자비하고 잔인한 면도 두 면 모두 진실이지만 존 D. 록펠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그가 역사상 가장 매혹적인 사업가 중 한 명이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존이 97세로 사망했을 때 같은 이름을 가진 아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존 D. 록펠러는 단 한 명뿐이었다. 록펠러의 이야기가 논란이 많다고 생각하신다면 앤드류 카네기가 연루된 스캔들들을 보면 더 놀라실 겁니다.